시사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방송과 매체에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서 아실 겁니다. 첫째로는 에이펙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셨죠. 가셔가지고 시진핑을 만나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중 정상회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일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anyway, 그래서 지금 에이펙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참 승승장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의 말이 상당히 누그러졌습니다. 지난번 양자회담 할 때보다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누그러졌어요. 그것을 아주 눈에 띄게, 그리고 심정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 대목인가? 북한의 역할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은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누그러진 표현으로서 북한은 자제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말들을 시진핑이 했다는 것, 이것은 좀 진전된 것이 아닌가. 특히 7차 핵실험 대목에 가서는 아주 동문서답할 정도로, 기분 나쁠 정도로 할 정도로 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못하느냐, 그거 제가 여러분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6차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백두산의 온천수의 온도가 1.5도가 높아졌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발해가 멸망한 것이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했다. 기록은 그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발해가 멸망한 직접적인 이유는 백두산, 활화산, AD 980 몇 년인가 터진 그것 때문에 발해가 멸망을 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7차 핵실험 그래가지고 백두산의 용암이 건드려지고 더 발전이 됐다, 거기서 폭탄이, 화산이 터졌다 할 때는 동북 삼성이 쑥대밭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동북아 전체가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시진핑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려 아닌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고, 김정은이는 지가 아무리 간대기가 부었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중국의 그런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제7차 핵실험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안 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오늘의 시사 특강의 저 내용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 다음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는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군대 파병을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하다가 집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인정을 하고, 그 사진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의해서, 동맹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붙여서 외부에 내놓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 북한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현재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김일성, 김정일의 윤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회복시켜야 할 남조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그동안 했는데 두 국가론이라고 김정은이가 내질러버렸습니다. 두 국가론의 핵심은 뭡니까? 통일은 안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고 너희들은 너희끼리 살아라. 그 대신 우리 건들지 말아라. 이게 두 국가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런 김정은이의 두 국가론을 절대로 양해할 수가 없는 우리의 헌법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적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자기가 확보한 이 권력, 북한 내에서의 이 권력, 3대 세습 체제 권력,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겠다 판단하고 두 국가론을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남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이의 두 국가론을 지지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인종석이라는 친구입니다. 인종석이가 김정은이가 두 국가론을 얘기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주장을 했냐? 맞다! 통일 포기론이다. 통일을 포기하겠다. 그러면서 김정은이의 두 국가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건요, 헌법 위반이고 보안법 위반이고, 이것은 어떻게 저 친구를 죄를 줄까 까마득할 정도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통일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통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을 했다는 임종석이 그 입에서 포기론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국가 대한민국 한반도 통일을 해야만 되고,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못 오르면 우리 후손들한테라도 물려줘야 할 대한민국의 목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대장년이야말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회원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한반도 통일,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시장경제에 근거한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국가의 목표고 우리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사대로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이재명이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 여기 정부영 원장님도 계신데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서초동에 그 앞에서 있었습니다. 사람 모인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수 세력이 2배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 대장년 시구들도 왔을 거예요.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못 따라가. 저쪽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1000명밖에 안 돼. 우리는 한 2000 되나? 우리가 그냥 보수들끼리 서로 자기가 보수의 원조고 자기가 보수의 핵심이고, 아니 왜 그렇게 우리 보수 세력들은 서로 쌈질을 하려고 해요? 나 참 이거 참 너무나 기운이 빠지는 일이에요. 왜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보수 세력들이 안 싸우려면 간단한 거예요. 약간의 이견이 있는 주제들은 뒤로 미루는 거예요. 미루고 우리가 확실히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주제가 뭡니까? 이재명 끌어내자 아닙니까? 그리고 주사파 끌어내자, 민노총 끌어내자,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배달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중국 세력 처단하자 이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우리 보수 세력 어떤 세력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어떤 주제들을 하나로 가지고 묻고 그리고 약간의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그 주제들은 발언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치고 다니게 자기들만. 이것이 우리 보수 세력들의 정말로 한계다. 자, 일어나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주장을 했어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딱 받으니까 이 친구가 상식과 공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이었다. 얼마나 이 민주당에서 법원에 그냥 빌면서 그냥 마음 얻기 위해서 검찰은 500억인가요? 그걸 싹 그냥 기밀비 잘라버리는데 올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법원 예산은 200억인가요? 이거 올려주고 별 세상 말로 지랄 다 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부장판사가 참 감사한 게 제대로 둔 판사야.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판사 소속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야. 우리법연구회는 뭐냐? 문재인 때 소위 그 진보 좌파 판사라고 하는 모임의 일원이에요. 거기 일원의 멤버예요. 그런 우리법 출신 판사가 처음에 물론 그 사람이 그 생중계 그쪽에서 결론 내는 건 아니에요. 생중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서 하긴 하는데 이번에 생중계를 안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에 심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들 증거들이 짬짬이 짜고 벌써 그 판결의 어떤 내용조차도 서로 상의한 것이 아니냐, 결론이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겨우 뭐 예를 들면 무죄는 안 되겠고 벌금 300, 500 정도 때리는 거 아니냐. 무죄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벌금 1,500만 원도 위험해요. 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이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벗어날 수가 없다. 어떻든 100만 원 이상만 이재명이가 받으면 대통령 나갈 수 없고, 그러니까 벌금은 5년 동안 못 나가고 집행유예 이상은 10년 동안 선고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여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주 양심적으로 법리에 의해서 판단을 잘해줬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한 얘기,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저버린 판결이다. 그렇게 판사들한테 온갖 아양을 다 떨어놓고 결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공정을 언급했고 상식을 언급했고 법치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얘기, 여러분들 행가의 의미를 금방 알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안과 그리고 법원에서 주장하는 안에 어느 것이 더 경쟁력이 있는지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 혹시 모순점을 잡아내지 못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자기 민주당의 판단이 어느 것이 국민을 향해서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자,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건요, 저도 변호사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변호사까지 됐는데 이런 워딩을 했다는 그 자체는 첫째로 실력이 형편없는 놈이거나 컨닝을 해서 사법고시 합격한 것이나 아니면 양심에 털이 난 놈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 같아요. 왜냐, 판사가 판결을 할 때는 다수결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도 아니요. 두 번째, 어떤 개인의 가치관 또는 개인의 국가관 그런 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내리느냐, 오직 한 가지, 법리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이게 양심적이다 비양심적이다
판단할 때 기준이 바로 법리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말고 증거가 가르치는 대로, 법률이 가르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대로, 방향을 가르쳐 주잖아요. 증거가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법률이 가르치는 대로, 이게 바로 법리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이번에 판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판사한테 박수를 저는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25일 며칠 안 남았죠. 그것은 이중죄예요. 여러분, 이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중은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억울한 사람 죄도 짓지 않는데 엉뚱하게 돈 주고 정의를 사와요. 사와가지고 법정에서 나 도둑질하는 걸 봤다 증언하게 만들어요. 이게 위중죄예요. 바로 이재명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건 2년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모르긴 몰라도 판사가 법리대로만 판결한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 징역 1년 이상 해가지고 법정 구속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판사는 어떠한 판사인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고난의 행군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고난의 행군이었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념과 같이 흔들리는 국민들의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 고난의 행군을 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을 이제 바쳐야 되고, 이거 할 때는 꼭 우리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같은 양심적인 단체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내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성도수 재접수 한 2,000명 되고, 나오는 성도수는 한 1,000명, 1,100명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건 뭐 제가 자꾸 우리 교회에 얘기하면 목사님들 계신데 또 시험 받을 걱정이 드는데,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이걸 아셔야 목회하는데 도움이 될 줄 몰라요. 이분을 제가 당에 소개할 때 제가 주도가 돼서 모셨어요. 잘했어요. 전원 목사입니다. 만 50세 되신, 이제 올해 50세 되신 분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년이 됐냐? 50년이 됐어요. 반백년이 됐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성남 아시겠죠? 이게 광주 대단지 사건 밀란의 현장입니다. 그때 있다가 조금 있다 생겼습니다. 재밌는 얘기는 당시 그때 우리 성남 구시가지에 화장실 가려면 한 20m씩 써 있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청계천변, 한강변 노숙자들을 트럭으로 실어서 날라다 퍼버린 곳이 바로 성남시 구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한번 가려면 20m씩 써 있었어요. 그러니 밀란이 안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게 그 유명한 광주 대단지 사건, 1971년입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얼마 있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치혁 고려합성,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 도움 받아서 현재의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 머리에다 벽돌을 이고, 우리 성도들은 등짐을 벽돌 치고 와서 세운 교회가 여기고, 금방 말씀하신 고려합성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이 교회를 폈습니다. 전통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이제 겨우 5년 됐어요. 교회를 광주로 옮기잖아요. 한적한 곳으로 땅 사서, 여기는 땅이 비싸니까 평당 5천만 원 이상 되니까 700평 57은 35, 350억 그거 가지고 광주 가서 넓은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도 한 200대 들어가게 만들고 청년부, 중등부, 중고등부 쫙 해서 만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걸 만들자. 그러면서 청사진을 딱 보면서 우리 같은 원로 장로나 이런 사람들 전혀 상의도 없이
자기 맘 맞는 몇 명, 당연 몇 명을 데리고 그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 시험 들으면 안 되니까 정확히 제가 페이퍼 리포트를 써서 안 되는 이유를 조금조금 목사님들 좀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1980년대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아동들 숫자가 적어졌고 또 현재 그 양심 있고 아주 지극한 학문이 높은 총신대, 장신대, 총장님들 이런 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계의 발전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현재 인기가 없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 이걸 내가 주석 따라가지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페이퍼를 작성해서 그리고 현재 있는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우스운가. 그 당시에는 성남의 변줄이었지만 지금은 노란얘기 옆에 있고 중앙구치 바로 오른쪽에 있고 이 앞으로 경전처럼 들어간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는 119 소방서가 우리 교회 뒷전에 와 있어서 교인들의 안심호 저녁에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됐다. 그런데 어째서 이사를 가려고 하느냐. 절대로 교회 옮기는 것은 신광교회의 원칙, 원리, 신광교회가 주장하는 원리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경제적 논리로서도 옮겨서도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원칙, 복음의 원칙, 이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 이전 문제를 논해야 된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했는데 목사님이 변하지는 않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질 가라. 그 말씀 자꾸 갖다 붙이면서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에 목사님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 이거 말이요 도대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 우리 교회 같이 남들 부자 교회 성도들 참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전하면 되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당회원은 아니지만 청년부에 제가 고문 자격으로 청년부 예배를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부가 2배로 성장을 했어. 노력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어째서 이사를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는 온갖 추측 씩씩거리는 내 밑에 장로들 몇 사람 있지만 그런 얘기까지 여기서 전해줄 수는 없고 아무튼 우리 목사님들은 정신 펑쩍 차려야 됩니다. 주변에 좋은 얘기로 쏙딱 터는 그 소리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야 고난. 고난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 고통은 고난은 축복이라는 우리 조중현 목사님 설교도 있잖아요. 당연하다. 이 고난은 당연한 거다.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들이자. 어떤 경우에도 고난은 인생길은 있다. 제가 말입니다. 금방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갔습니까? 중간에 하란으로 갔잖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하란은 유프라테 강도 못 건넜어. 앞으로 지시할 땅 가나안 가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 다음에 다메섹, 시리아 다마스커스도 건너야 되고 헬몬산도 건너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을 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에는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왜 어째서 떠나게 했나요? 우상 숭배가 있어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하람 같잖아요. 여러분 제 해석이 틀린지 어쩐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람이 같잖아요. 하람도 우상의 그런 도시였잖아요. 그러면 갔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세겜성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까지 딱 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상수리 나무는 여기는 점치는 곳입니다. 점성사들이 점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갈대아우로 떠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가게 했었다면 거기는 우상이 없어야 할 장소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도 우상이 있냐고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울리는 것은 인생길은 다 똑같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는 건 편한 길이 없구나. 어느 곳에서라도 나의 고난은 있고 나의 순환은 있구나. 여기서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만 되겠구나. 이 고난 감사합니다. 이 고통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많은 문제점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울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시사토론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대한민국에 주시는 이 모든 사건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